더 이상 경험을 그 기억의 계좌에 넣는 저축으로 희생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독일에 산다고 해보세요. 때는 겨울이고 내린 눈은 녹지 않아 거리는 지저분합니다. 자동차에 쌓여 딱딱하게 굳은 눈을 치우는 중입니다. 겨울바람에 눈보라가 당신의 얼굴을 때리고 부츠 속으로도 눈이 들어갑니다. 추위에 손도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간신히 힘을 주어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가죽 시트는 얼음덩어리나 다름없고 꽁꽁 손으로 어느 핸들을 잡습니다. 입에선 하얀 입김이 나오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6도에 햇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부는 마이애미 비치. 만일 당신이 거기에 살았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야 할까요?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죠. 길은 꽉 막히고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면 메일 화면은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사는 마뜩자는 얼굴로 일의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 퇴근을 하고 음식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해먹습니다. 정말 맛있죠? 그리고 나선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TV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이애미 비치에 산다고 해도 사실 다를 바는 없습니다.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고 교통체증을 지나 이메일 폭탄을 거치고 상사의 잔소리를 들은 뒤 퇴근해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잠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이애미 비치에 산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야 할까요? 나는 실제로 10년간 마이애미 비치에 살았습니다. 그전엔 스위스에서 쌓인 눈을 치우고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유리를 치우며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내가 스위스보다 마이애미 비치에 살 때 더 행복해 했을까요? 전혀, 조금도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이애미 비치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두 지역은 결국 차이가 없었던 걸까요? 사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초점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면에 집중할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충격을 더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을 날씨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독일은 꽁꽁 얼어 있고 마이애미는 햇살이 빛나죠. 이때 그 날씨의 측면은 독일과 마이애미의 행복감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소파에서 쉴 때까지의 그 과정 말이죠. 그제서야 날씨는 하루를 구성하는 한 부분적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일주일, 1개월, 1년, 전 인생. 더 장기적 기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날씨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비중이 작아져 버리죠. 때문에 우리가 그 초점의 오류를 극복할 때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좋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자동차든 우리의 경력이든 여행지든
그것을 서로 비교할 때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게 되고 다른 측면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초점의 오류 때문에 한 측면에만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사실은 실제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 믿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측면들을 일일이 다 비교할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은 서로 비교하고 싶은 두 가지 것에 거리를 두고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죠. 애들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장난감도 많고 그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았어도 어차피 조금 가지고 놀다 던져버렸을 텐데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며 순간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운 여름밤 맥주 생각이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생각을 맥주에서 다른 데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텅 빈 냉장고도 내 행복을 망치지 못하고 맥주가 없다고 해서 저녁 시간을 망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건 참으로 힘들죠. 그럴 수만 있다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흥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다른 곳에 살았더라면, 다른 집에 살았더라면, 그러면 삶이 더 좋았을 거라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정말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초점의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되도록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것들은 멀리서 바라볼 때 아주 작은 점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결국 전체적 그림 속의 한 점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 좋은 삶이란 우리가 종종 넓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한 번은 파리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 묵었습니다. 한 남자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죠. 에펠탑이 보이는 방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파리 여행을 망쳐놓고 있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있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에서 에펠탑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무슨 큰일일까요? 정작 방에선 잠을 푹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방에서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건 성공적 파리 여행의 아주 작은 측면일 뿐입니다. 초점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에펠탑을 실컷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그 미국인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초점의 오류가 작은 일을 크게 키우고 있었죠. 돈이 관련되면 특히나 우리는 초점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라면 정말로 더 행복할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의 삶을 보면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엄청난 부는 그의 삶 전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짐 캐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그제서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의 초점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으니 나머지 모든 면이 행복할 거라고 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버핏이나 짐 캐리는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끼어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그 좁은 좌석보다 좁은 시야가 더 나쁘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삶을 허비하게 될 뿐입니다.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것들이 아주 작은 점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점은 전체의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엔 차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점수를 매겨보세요. 차가 없다면 집이나 노트북에 점수를 매겨도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실제의 실험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점수를 후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약간 다르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대답은 자동차의 가격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싼 차를 몰든 비싼 차를 몰든 점수는 똑같았죠.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의 가격과 그로 인한 기쁨 사이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았죠. 고급 차라고 해서 운전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들은 자동차 그 자체를 생각했고 두 번째 질문에선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 중에 한 전화통화와 꽉 막힌 길, 멍청한 앞차의 운전자, 운전하며 떠올린 고민들. 다시 말해 자동차를 생각하면 자동차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전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초점의 오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들이는 그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물건이 인생에 미치는 효과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대형 TV와 온갖 명품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물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물건이 없으면 불행한 것 같죠. 하지만 그 물건을 손에 넣고 날마다 사용해 보세요. 그 물건이 미치는 행복감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역생산성이 추가됩니다. 여러분이 구입한 그 좋은 물건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금전적 숨은 비용, 그 물건들의 은밀한 부작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그 물건이 가져오는 행복감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이 왜 그렇게 텅 비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믿기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던 대저택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모든 곳을 구석구석 사용하고 세세한 것에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실험에서 입증되었듯이 아무리 좋은 환경도 6개월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 좋았던 것들도 결국 일상이 되고 다른 눈앞에 닥친 일들로 골몰하게 되죠. 오히려 집은 커졌기에 청소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행복감은 오히려 손실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감의 결산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트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죠. 내 친구 한 명도 그런 요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 덕분에 그는 한층 더 지혜로워졌죠. 그가 요트를 소유하며 깨달은 건 요트를 샀을 때 가장 행복했고 요트를 팔았을 때 또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캠핑카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살 때 가장 행복했고 팔 때 또 가장 행복했다고요. 이제 여러분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초점의 오류. 정말 그 물건 때문에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체 물건을 사는 대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세상엔 초점의 오류와 상관없는 재화도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죠. 우리가 행복한 경험을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동원하게 됩니다. 때문에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세요. 대부분의 경험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돈이 덜 들고 역생산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가족과 소풍을 하고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물론 세계여행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포르쉐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여행이 단지 트로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경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직업 또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가가 된 것은 글쓰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물인 책보다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내게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물론 결과물인 새 책이 나와 그것을 처음 손에 들면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 책은 책장으로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다른 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일. 저는 그런 일을 피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번 돈을 경험 대신 물건에 쏟아붓는 것도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껏 물건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었던 그 어떤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에 대한 생각은 다른 일상적 생각의 불협화음에 묻히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오롯이 가질 수 있는 건 경험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은 삶을 원한다면 경험에, 그러니까 행복한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요. 100억, 1000억. 그럼 대체 연봉은 얼마나 돼야 행복할까요? 태양은 따갑게 내리쬐고 모래는 거울처럼 공기를 반사합니다. 입안은 사포처럼 까끌거리고 마지막 물 한 모금 마신 것이 이틀 전입니다. 그때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낙타를 탄 누군가가 보입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돈을 주고 사야만 하죠. 그때 물 1리터를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할까요? 당연히 가진 돈 전부를 지불할 테죠.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난 뒤 그 다음 1리터에는 얼마를 지불할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리터에는 말이죠. 처음엔 가진 돈 전부를, 두 번째에는 아이폰을, 세 번째에는 신발 정도를 내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이죠. 여러분이 물을 추가할수록 그 효용, 쓸모는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쓸모는 없어집니다. 결국 만족감이 전혀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물에서부터 화려한 명품이나 온갖 사치품들, 그리고 결국 돈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묵은 질문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돈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돈은 분명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정말 힘들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독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모든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아무리 추가적 소득이 있어도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들은 실제 실험과 통계적 사례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럼 백만장자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들도 역시 이를 닦아야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역 같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소한 갈등을 겪어야 하고 노화와 죽음이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부자이기에 따르는 번거로운 일들이 추가됩니다. 보통 회사를 경영하기에 골치 아픈 직원들을 다뤄야 하고 돈 때문에 달라붙는 수많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번거로움이 상쇄될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 했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나면 그 행복감은 그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환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로또에만 당첨된다면, 100억이 생긴다면. 어째서 그 환상을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서 꿈에 그리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사한 집이죠. 필요한 것보다 방은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누군가 당신의 집 옆에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여러분의 집은 미니어처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전히 살기 좋은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의 최저 한계선을 벗어난 경우 돈은 해석의 문제일 뿐입니다. 보통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했다면
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결국 우리의 좋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돈 대신에 그 다른 요소들에 더 집중하세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지 안 할지는 오직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경험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은 사진첩 속에 들어있는 그 사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하지만 아직 이름을 모르는 두 사람. 바로 경험하는 나와 기억하는 나입니다. 경험하는 나는 여러분의 의식 중 현재의 순간을 체험하는 자아입니다. 경험하는 나는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책을 덮고 옆으로 치운 뒤 어쩌면 일어나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경험하는 나는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피곤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긴장하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도 자각하죠. 이 모든 것이 경험의 순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대부분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전, 10분 전, 3초 전. 그 순간 정확히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이죠. 재채기를 했을지도 모르고 멍하니 창밖을 쳐다봤을 수도 있고 바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든지 현재에는 그런 인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경험의 100만 분의 1만큼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험의 낭비 기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바로 경험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는 바로 기억하는 나입니다. 기억하는 나는 경험하는 나가 내버리지 않은 아주 적은 것들을 모아서 평가하고 정리하는 당신의 의식이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을 음식에 넣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는 나입니다. 그럼 대체 이 두 자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나와 상의한 경우 그는 당신에게 현재 경험되는 상태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가로이 책을 읽고 있다면 경험하는 자아는 행복하다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의 순간조차 만약 여러분이 기억하는 나에게 물어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나는 요즘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요즘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기반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두 자아의 대답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즐깁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나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반면 기억하는 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오류 덕분에 잘못된 결론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곤 합니다. 그 기억하는 자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람들은 짧고 강도 높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고요히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소소한 즐거움을 과소평가합니다.
잔잔한 산책보다 번지점프를 더 멋지게 생각하고 두껍고 지루한 좋은 책보단 유튜브 비디오를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장엔 온갖 자극들이 넘쳐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지지부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설교합니다. 모험적으로 살아야 살맛이 나고 평온하고 소소한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어쩌면 그들조차 기억하는 나의 함정에 걸려든 것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미국을 횡단하고 기록적인 속도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분명 나중에 돌아볼 때 멋진 체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하는 나의 그 트로피를 위한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 순간을 경험하는 나는 고통뿐이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기억하는 나와 경험하는 나 둘 다 중요합니다. 평생의 아름다운 기억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기억하는 자아를 마치 트로피처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면서 현재를 고통으로 채우면서 트로피를 모으는데, 추억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험하는 나와 기억하는 나,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세요. 현재에 충만한 삶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저 꽉 찬 사진첩이 더 좋은가요? 나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에겐 장기적인 트로피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세워진다면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의 기억 대신 현재의 경험을 극대화하세요.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사진을 찍는 대신 그 순간을 즐기세요. 환상적 순간들로 이루어진 그 경험하는 나가 경험하는 삶은 기억이 없다 해도 환상적인 삶입니다. 더 이상 경험을 그 기억의 계좌에 넣는 저축으로 희생하는 걸 멈추세요. 그래봤자 세상을 떠나는 날엔 기억의 계좌도 모두 없어집니다. 멋진 기억이 많다 해서 행복하거나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나 만족은 현재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체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사진첩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모은 것들은 공중으로 분해될 뿐입니다.